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나 감기 걸렸나 봐. 아까부터 열나고 기침나. 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검사는 해봤어? 아직 검사는 안 받았는데. 빨리 자가 키트라도 사서 해봐. 자가 키트? 그게 뭔데? 자, 이거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 몸속에는 면역 체계가 펼쳐져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외부의 질병을 차단해 줍니다.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며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는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T세포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항원에 대항하여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들의 면역활동을 통해 우리 몸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항원과 항체 사이의 특이적 현상을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Y자 모양은 항체로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항원에 결합하여 항원을 비활성화하는 물질입니다. 이 부분은 항원으로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 부분은 항원 결합 부위로 하나의 항원에 대해 여러 개의 항체가 작용하는 부위입니다. 항원-항체 결합 모습입니다. 항원의 종류로는 완전항원과 불완전 항원이 있습니다. 완전항원은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불완전항원은 단독으로는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없으며 그 자체로는 항체 생성이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이미 생성된 항체와는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파라토프는 항원과 결합하는 항원의 부위를 말하며 에피토프는 파라토프와 결합하는 항원의 부위를 말합니다. 안녕, 나는 항원이야. 체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 쉽게 도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안녕, 나는 항체야. 사람의 면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쉽게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따라서 경찰이 도둑을 잡듯이 항체가 항원을 잡아. 체내에 세균과 같은 외부의 적이 침입하게 되면 혈액을 따라 이동하던 대식세포가 이 물질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가 잡아먹지 못한 바이러스는 T세포가 인식하여 공격을 하고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빠르게 항원을 검사한다는 뜻으로 항원인 바이러스 단백질과 항체와의 반응을 이용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구성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액통, 면봉, 검체 디바이스로 구성됩니다. 검체 디바이스에는 검체 점적 부위와 결과창이 있습니다. 결과창의 C와 T는 각각 대조 라인과 실험 라인을 의미합니다. 키트를 분리해보면 샘플 패드, 컨주게이션 패드, 실험 라인과 대조 라인으로 구성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면봉을 이용하여 콧구멍 안쪽에 바이러스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저어줍니다. 추출용액에 들어간 바이러스는 분해되고 바이러스 단백질은 막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료를 검체 점적 부위에 몇 방울 떨어뜨리게 되었을 때 샘플 패드와 컨주게이션 패드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주게이션 패드에는 색깔을 나타내주는 극나노 입자와 바이러스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결합되어 존재합니다. 검체 점적 부위에 떨어진 시료는 샘플 패드에 흡수되면서 컨주게이션 패드로 이동합니다. 양성일 때 항원인 바이러스 단백질은 컨주게이션 패드에 있는 항체와 결합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한 후에 실험 라인과 대조 라인에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라인과 대조 라인에는 또 다른 검출항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험 라인에 있는 항체는 특이적으로 항원-항체 복합체만을 인식하여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원-항체 복합체가 존재한다면 실험 라인의 항체와 결합하여 빨간 라인을 띠게 됩니다. 대조 라인은 검사 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으로 컨주게이션 패드에 있는 항체가 붙으면 항상 색깔이 나타납니다. 코로나 음성일 때를 보면 추출용액에 시료에 바이러스가 없기에
컨주게이션 패드의 항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컨주게이션 패드에서 항원 항체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실험 라인과 특이 적결합 없이 지나가고 대조 라인의 결합만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조 라인의 빨간 선은 정상적인 작동 확인을 위한 곳이기에 음성, 양성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나타나고, 실험 라인의 빨간 선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만 나타나기에 선이 보인다면 양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CR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 기술이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량의 유전자도 이 PCR 기술을 통해서라면 많은 양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기술입니다. 이러한 PCR 기술에는 4가지의 재료가 필요한데요. 증폭시킬 유전자와 유전자 합성 시에 필요한 블록들인 DNTP, 증폭의 역할을 해주는 중합효소 폴리머레이즈와 중합효소를 도와주는 프라이머입니다. 먼저 유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이와 같이 2개의 가닥이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이 이중나선을 지탱해주는 가운데 부분을 염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기의 종류는 A와 T, G, C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A는 T와 G는 C와 짝꿍이 되어 오직 그 짝꿍하고만 결합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A는 오직 T와 G는 오직 C하고만 짝을 짓는 거죠. 이러한 염기상 사이에는 그들을 붙여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소결합 때문에 염기는 서로부터 2가닥의 형태를 지지해주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중나선 구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소결합도 높은 온도에서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온도를 높이 올리면 수소결합이 세기는 약해지고 DNA의 이중 가닥은 풀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다시 온도를 낮추면 DNA 이중 나선 구조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DNTP입니다. DNA 이중 가닥이 풀린 후 그 가닥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닥이 합성될 때 필요한 구성 블록들이 바로 DNTP입니다. 합성을 할 때에도 염기 짝꿍에 맞는 블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DATP, DGTP, DCTP, DTTP 이렇게 4종류가 존재하며 이를 합쳐 DNTP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는 중합효소와 프라이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합효소인 폴리머레이즈는 이 PCR 기술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를 증폭시켜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중합효소 중 많은 실험에선 대표적으로 택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에 민감하지만 이 택 폴리머레이즈는 높은 온도에서 사는 세균으로부터 기원하여 고온에서도 안정성이 높아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합효소는 절대 혼자서 일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중합효소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바로 프라이머입니다. 앞서 높은 온도에서 풀린 DNA의 온도를 낮춰주면 프라이머가 DNA에 붙게 됩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에 중합효소가 붙음으로써 DNA 합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PCR에 필요한 재료를 넣고 각 과정마다 온도를 잘 조절해주면 짧은 시간 내에 유전자를 증폭시킬 수 있게 됩니다. PCR의 과정을 변성 단계, 결합 단계, 신장 단계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변성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NA에 약 90도의 열을 가해주면 염기 사이의 수소결합이 약해지면서 DNA의 가닥이 풀어지는 단계를 변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결합 단계는 약 55도로 온도를 낮춰 프라이머를 DNA에 붙여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단계에서는 온도를 72도까지 다시 올려 중합효소가 프라이머에 붙은 뒤 각 염기에 맞는 짝꿍 DNTP들을 붙여줌으로써 똑같은 유전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면 유전자 양은 2배가 되고
그 2배가 된 유전자로 또 한 사이클을 돌리면 처음의 양의 4배만큼 증폭이 됩니다. PCR이 총 n번의 사이클이 끝난 후에는 2의 n제곱만큼의 양으로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PCR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는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리얼타임 PCR 기계입니다. 바이러스 특정 유전자 부분을 증폭하는 건 앞의 PCR 과정과 동일하지만 이 리얼타임 PCR 기계는 형광 물질을 이용하여 유전자 증폭 양을 형광의 세기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형광의 세기를 기계 화면의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유전자 양이 늘어나고 형광빛의 세기는 점점 세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냅니다. 예시로 여기 A, B, C, D 이 총 5개의 샘플에 리얼타임 PCR 결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기준이 되는 양을 기준선으로 두었을 때 이 기준선에 도달하기 위한 사이클 횟수, 즉 기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증폭 횟수를 C 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A의 C 값은 24, C의 C 값은 32가 되는 거죠.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의 C 값이 30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이 말의 즉슨 코로나 감염을 확정짓는 데의 기준까지 적어도 30번의 PCR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번보다 적은 사이클 횟수로 코로나 감염 기준에 도달하면 그 샘플은 그만큼 바이러스 양이 많다는 걸 의미하므로 양성 샘플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30번보다 많은 횟수의 사이클을 통해 코로나 감염 기준에 도달하는 시료는 음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C 값이 기준 30보다 적은 값에 해당하는 A와 B는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D, E는 C 값이 30보다 크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간주합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C, D는 PCR 결과 샘플에 바이러스가 존재하긴 하나 양이 기준치보다 적어 양성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의 샘플처럼 기준값을 가까스로 넘긴 시료는 재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샘플로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 결과 미결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으며 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샘플은 아무리 PCR을 해도 0이기 때문에 이 샘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키트처럼 샘플 채취 과정은 동일하나 자가키트는 증폭 과정 없이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PCR 검사는 증폭 과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자 증폭 기술은 바이러스 감염을 판단하는 데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미세하게 검출해낸 유전자를 증폭함으로써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자, 이제 알겠지? 얼른 병원 가봐. 알았어.